자, 반갑습니다. 한번 이번 시간도 열심히 해봅시다. 근데 이번 시간은 배경화면 사진이 없네요. 뭐 좀 이쁜 사진 없을까 한참 찾아봤는데 요 내용과 관련해서. 근데 뭐 마땅히 못 찾겠더라고요. 신라 사회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뭐 나라가 생겼으면 나라가 망해야죠. 근데 이 사실 그렇잖아요. 방금 든 생각인데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 반복이란 말이에요. 나라가 건국되고 나라가 잘 나가다가 나라가 흔들리고 나라가 망하고 그 반복이에요. 계속 그 반복인데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라도 언젠간 오씨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내 인생 안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보고 있다시피 신라 사회 동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 동요는 뭐 애들 부르는 노래 그런 게 아니고 흔들리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거의 동요라는 어 단어 자체를 역사과 말고는 다른 데는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데서 많이 써요. 이제 심리가 동요한다. 뭐 이런 표현을 종종 쓰긴 쓰는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흔들리는 불안하게 흔들리는 걸 동요한다고 해요. 그래서 신라 사회 전반이 뭔가 흔들리고 있다. 근데 이렇게 이런 뜻인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토대로 신라 사회가 흔들리면 뭐 때문에 흔들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신라 사회가 흔들린다는 건 신라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뭔가 이제 불만이 많고 짜증이 난다는 거겠죠. 일단 뭐 아직 뭘 안 배워봤지만 한 사회가 흔들린다는 건 그 나라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겠죠. 뭔가 때문에 힘들어졌겠죠. 그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신라 사회의 특징적인 걸 생각해 보면 언뜻 떠오르는 거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는 육두품이 제일 좀 강렬하게 남네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육두품도 귀족에는 속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육두품도 내가 육두품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정 선 이상은 내 능력으로 승진할 수가 없다. 내가 진골로 태어났어야만 그 이상을 승진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육두품들이 불만을 느껴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이제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자기 인생 안에서는 이거에 대안을 찾으려고 막 당나라 가서 빈공과를 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특히나 최치원 같은 인물들. 그랬는데 어쨌든 뭔가 자기가 대안을 찾아서 뭘 노력을 하든 가만히 있든 불만이 있는 건 뭐 똑같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신라 사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그런 이제 신라 사회가 흔들리는 부분을 배울 거니까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 있나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던 거죠. 그럼 천천히 이번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일단 뭐 진골 귀족이 왕이 다툼을 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배경을 보면 8세기 후반, 그러니까 700년대 후반이 되면 몇 명의 진골 귀족들한테 권력이 집중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직전에 봤던 거랑 거의 같은 얘기죠. 진골 귀족 바로 아래가 육두품이거든요. 근데 육두품은 일정 선 이상 승진이 안 돼요. 그러면 그들한테 권력이 갈 리가 없죠. 그러면 권력은 당연히 진골 귀족들한테 집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진골 귀족들은 기본적으로 다 왕족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왕이 있고 왕 그 주변에 있는 왕족들한테 권력이 집중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신라 사회의 문제인데 어 진골 귀족들은 본인들이 왕족이기도 하면서 최고의 관료층들도 본인들이 이제 독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왕족이면서 또 관직자 중에서도 최고의 관직자니까 가장 높은 관직자니까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요거를 일단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그 가장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몇 명의 진골 귀족들끼리도 내가 쟤보다 세야 돼. 내가 쟤보다 세야 돼. 이런 계속 경쟁과 갈등 또 분열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골 귀족들끼리 박터지게 싸우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진골 귀족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경제적인 기반 또 군사력을 확대해 나가요. 근데 이게 경제적 기반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 자기가 모은 돈으로 또 다른 땅을 사고 거기서 또 돈을 벌고 또 땅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경제적 기반을 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 부자가 될 수 있겠지. 자기 권력이 있으니까. 근데 군사력은 어떻게 확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정부가 아닌데 그냥 그 국가 안에 귀족일 뿐인데 군사력을 어떻게 확대를 한다는 거지? 기억나시는 게 혹시 있으세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아이언맨인가? 아이언맨처럼 막 로봇을 만드는 건가? 뭐가 바탕이 돼서 군사력을 키운다는 거죠? 기억나실까요? 요거예요. 노급. 어, 우리가 노급하면 같이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몇 개 있죠. 일단 관료전, 그리고 관료전과 노급을 함께 떠올릴 수 있다면 이 왕도 떠올려야죠. 신문왕, 그리고 경덕왕. 신문왕 때 기존의 노급을 그러니까 일단 관료전을 준 다음에 노급을 폐지했었죠. 근데 다시 노급을 부활시킨 게
경덕왕이었었죠. 관료전과 노급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관료전이나 노급이나 둘 다 이제 관료들한테 나라에서 일하는 게 고맙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주는 월급처럼 주는 땅인 건 맞죠. 그리고 이 땅의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땅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데 둘 다 그건 똑같아요. 관료전이나 노급이나. 근데 관료전과 노급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노동력이죠. 노동력을 거둘 수 있는가 없는가. 그죠? 근데 관료전은 노동력을 거둘 수 없도록 된 땅이죠. 그래서 신문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단 노동력을 거둘 수 없는 땅인 관료전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노동력을 거둘 수 있는 땅인 노급을 폐지했던 거죠. 노동력을 못 걷게 하려고. 근데 이제 경덕왕 때 노급을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귀족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급을 부활시켰으니까 귀족들이 자기가 받은 땅에서 그 땅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노동력을 거둘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노동력이라는 게 그냥 일 시키고 농사 시키고 이런 게 아니죠.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노동력이니까 뭐 어디 뭐 우물을 파고 뭐 이런 데 일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일이 그런 일이 아니라 무기를 쥐어주고 군사 훈련시키는 게 일이라면 그럼 군사력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진골귀족들이 개인의 사적인 군사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반대 입장에서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진골귀족들이 계속 부자가 되려고 한다는 건 저 사람들은 다 관료인데 저 사람들이 계속 부자가 되려고 한다는 건 나한테 세금을 뜯어가겠다는 거거든. 근데 나한테 세금도 잔뜩 뜯어가 나 불러가지고 군사훈련 시켜. 그럼 농민들 입장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골귀족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막 박터지게 갈등하고 이런 것들이 터지다가 극단적으로 터진 게 해공왕 시절이에요. 해공왕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통제가 안 돼요. 왕 자체가 어려버리고 아예 애니까.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귀족들이 다 일어나는데 이걸 96각간의 난 혹은 대공의 난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진골 귀족이라는 사람들은 다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96각간의 난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공왕도 죽고 해공왕 왕비도 죽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후에 왕위 계승 갈등도 굉장히 심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마치 옛날에 우리 작년에 저기 로마 역사 배울 때 군인 황제 시대 기억나세요? 그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0년 동안 한 20명이 왕위 교체가 돼요. 이런 식으로 막 일단 주르륵 외울까? 어쨌든 엄청나게 짧은 그러니까 150년이면 뭐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통상적이면 한 5명의 왕 정도가 교체되면 괜찮은 시기죠. 한 사람당 한 30년 한다고 치면. 그런데 지금은 20명이 교체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왕위 계승 갈등이 심해지고 이 자체만으로도 국가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지는 거겠죠. 이렇게 국가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중앙정부가 왕이 막 계속 바뀌고 정신이 없으니까 지방을 아예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반란이 많이 일어나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김원창의 난이에요. 이 사람도 이제 자기가 원래 김씨잖아요. 기억나시죠? 신라는 박씨, 석씨, 김씨 중에 김씨만 독점 세습했던 거. 이 사람도 진골귀족 왕족이라고.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엔 자기가 왕위계승을 받아야 맞는데 그게 안 되니까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김원창의 난을 시작으로 해서 온갖 진골귀족들이 다 막 지방에서 반란 일으키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청해진에서 활약하던 장보고 기억나시죠? 완도에. 근데 이 사람도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건 아니고 자기 딸을 왕비로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면서 막 또 반란 터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암살당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앙이 왕위 계승 분쟁으로 혼란스러워지니까 지방도 개판이 된 거예요. 여기서 개판이 됐다는 건 중앙에서 아예 통제가 안 되고 있고 지방의 세력가들이 지들 멋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왕권은 극도로 약화가 되고 약화라는 말도 민망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제력이 약화 정도도 아니에요. 거의 못한다고 봐야 돼요. 신라도 아니야.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신라 중앙정부가 경주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강원도나 뭐 전라남도나 이런 지역들은 마치 신라도 아닌 것처럼 신라 정부의 말을 아예 안 따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하나의 국가라고 보기도 민망한 수준으로 국가가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농민들도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 동네에 있는 저 세력가는 나한테 막 세금 뜯어가고 나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군사훈련 시키고 막 나를 막 이렇게 괴롭히는데 그럼 내가 중앙정부에 이런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는 지금 개판이란 말이에요. 막 지들끼리 왕위 계승 분쟁하고 왕 막 죽어 나자빠지고 있고 엉망이에요. 그러면 농민은 기댈 데가 없으니까 기댈 데가 없어? 그럼 들고 일어서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민에 대한 규제들의 수탈이 심해지고 결국에는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면서 농민 분기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이렇게 이런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농민들이 무너지게 되고 농민들이 무너지면 세금을 낼 수가 없죠. 뭐 농민들이 가진 게 없는데 세금을 어떻게 내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농민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들고 일어선 건 아니고 세금을 못 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국가에서 거둘 수 있는 조세 수입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 재정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왕이 진성여 왕이었는데 이 사람 참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답답한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세금이 안 거치고 정부 재정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 문제점을 진성여왕이 알았어요. 그러면 문제가 원인이 뭘까 이렇게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똑똑하다는 신료들을 모아서 같이 의논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세금을 독촉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독촉하는 관리들을 지방에 쫙 뿌려서 농민들 불러다가 빨리빨리 세금 내라 이렇게 독촉하기만 하고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중앙정부인데 중앙정부에 그것도 가장 중심에 있다는 왕이 이렇게 세금이나 거두라고 독촉이나 하고 우리 문제는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고 그러니까 야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농민들이 결국엔 들고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터졌던 반란이 요거예요. 원종 애노의 난. 요거 어 오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 중간에 점을 빼놨는데 원종, 애노 이 두 사람이 난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원종, 애노의 난이 터지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봉기가 돼요. 그러니까 원종, 애노의 난이 대단했던 것도 있지만 왜 대단해졌는지를 보셔야 돼요. 원종, 애노 이 두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주변 농민들이 공감을 한 거예요. 그렇지 지금 너무 문제 많지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반란이 터져서 그게 엄청 커지면 이미 그 반란이 터지기 이전에 농민들이 불만이 많았고 그래서 이 반란이 터졌을 때 주변 농민들이 공감을 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종 애노난이 터지고 나서 농민 봉기가 전국화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적고적의 난 이런 반란들은 수도였던 금성, 경주죠. 경주까지도 쳐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민 반란도 통제되기 힘들 정도로 벌어졌고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최치원 기억나시죠? 이 사람이 진성여왕한테 시무십여조라는 글을 올려서 조언을 나름대로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고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니까 이런 방법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성여왕이 이걸 되게 고맙게 받아들여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한다? 어, 네 이러고 끝. 이해되시겠죠? 진성여왕은 되게 반갑게 받아줬지만 해결되는 건 없어요. 개선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최치원은 이걸 보고 이게 최치원이 정부를 위해서 했던 마지막 노력이에요. 그리고 최치원은 시무 10여 조 올리고 나서 바뀌는 거 없는 거 보고 그냥 이제 시골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최치원이 시골로 들어가 버렸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최치원한테도 뭐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최치원 같은 지식인이 보기에 더 이상 신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치원 같은 지식인 입장에서는 시무 10여조 이런 글을 올린 게 나름대로 지식인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근데 노력을 해봤는데 바뀌는 게 없어. 그러면 포기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최치원이 시무 10여조를 올렸지만 바뀐 게 없다라는 게 더 이상 통일신라는 어떤 희망을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덕왕이 노급을 부활한 시점부터 계속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하면 경덕왕이 쓰레기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돼요. 왜냐면 경덕왕이라고 부활시키고 싶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경덕왕도 귀족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 통제가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안 하면 맞짱을 떠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건 더 큰 혼란이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통일신라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점 귀족들의 권력이 강해지고 여기까지 온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귀족들끼리 막 분열이 생기고 귀족들이 농민들을 뜯어먹고 농민들도 참다 못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모습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인 봉기가 벌어지면서 신라는 이제 아예 지방에 대해서 뭐 아예 통제력을 상실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각지에서 호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호족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요 호족들은 이제 이후에 신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지금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 이렇게 많은 호족들이 성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미지는 뭐냐면 지금 이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을 다 외울 필요는 당연히 없어요. 없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지들이 왕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신라의 왕을 아무도 따르지 않고 지방의 호족들이 다 지들이 왕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고, 그만큼 신라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아예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 자체가 마치 춘추전국인 것처럼 여러 갈래로 굉장히 찢어져 있다. 신라는 사실상 망한 거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쯤 되면 신라의 영토가 사실은 뭐 공식적으로 하면 요게 다 신라 영토일 거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요 부분들이 다 신라가 영토가 될 텐데, 이 부분들이 다 신라 영토겠죠, 공식적으로는. 그러나 실제로 신라 정부가 다스릴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영토는 요 정도이기만 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지들이 왕인 것처럼 활동하니까.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신라가 망해가고 있다라는 걸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를 하는 게 늘 패배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